5월 ISM 서비스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는데 더불어 서비스업까지 함께 침체 영역으로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다만 어제 5월 ISM 서비스 PMI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진 것에 비해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가 불황이어도 미국 경기가 견고한 이유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5월 ISM 서비스 PMI 전반적으로 신규 주문이 주도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었고 고용도 소폭 늘었고요.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신규 수주도 줄었고요. 재고도 소폭 줄었습니다. 직전 달 4월 서비스 PMI가 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게 재차 2달 연속으로 떨어질 것인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ISM 서비스 PMI는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서비스업이 50 이하 위축 영역이죠. 집계 이후 3번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 경기 침체 이후에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볼드 처리를 해놓은 구간이 50이라는 기준선에서 55 이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가 그 구간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그 레벨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ISM 서비스업 PMI를 보고 50을 상회해서 확장 영역에 있다는 것만 보고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과거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직전이 50에서 55 이 범위 내에서 변동성을 갖고 유치했다. 경기가 확장 구간에서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5 이상에서 집계가 됐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50에서 55는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그 범위 내다. 지금 현재는 그 범위 내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 서비스업이 위축 구간으로 떨어지는 구간은 집계 이후 3번 정도 있을 정도, 모두 경기 침체 이후에 나타난 하락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제 ISM 서비스업 PMI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의 선행 데이터로 서비스업이 이렇게 위축 영역으로 제조업처럼 계속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패턴을 놓고 봤을 때 ISM 서비스업 지수가 먼저 떨어져서 경기 침체로 진입했던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반등하는 패턴이 매번 나타났습니다. 4월 달에 어느 정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3개월 내에 반등하는 패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 구조가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미국 잘 아시다시피 GDP 내 산업 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80%인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죠. 미국은 원래부터 서비스 소비 수요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고용시장의 둔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을 빠르게 늘리려는 의지가 약해진 겁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하고 있는 건 아닌 것이죠. 해고율이나 실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거랑 연관돼서 서비스 수요를 보시는 게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이 고용을 견인하고 이게 높은 임금을 유지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소비가 유지되어 왔던 게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내러티브인데 이게 약해지기 시작한 거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물가가 빠르게 잡혀 나갈 것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급격하게 무너져 50 이하 위축 영역으로 떨어지는 건 경기 침체 이후에 나타났던 패턴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과거에도 제조업이 위축되었지만 경기 전반은 상당히 양호했다. 그 이유가 서비스가 주도하던 시기였기 때문인데 지금하고 매우 유사하죠. 지금은 제조업 상당히 위축, 침체 구간에 빠졌지만 미국의 서비스 PMI 지수가 상당히 주도하면서 경기 전반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과거 201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서비스 확장이 제조 위축을 상쇄한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 경기를 이끌었던 시기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유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 영역으로 빠져들지 않고 제조업은 나쁘지만 서비스업이 끌고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때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10년물과 3개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거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과거에 생각하고 판단했던 경제 지표라든지 구조적인 현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응이 어렵다. 즉 경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패턴이 전향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주 언급하시는 게 보험성 금리 인하 사례를 꼽으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금성 금리 인하 했던 사례 95년, 97년 사례 모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만 높였다가 금리를 내렸던 과거 사례를 비교를 하시는데 두 가지 모두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구간이에요. 그때 당연히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 침체가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상당히 큰 폭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과거 사례 보시면 이게 정상화가 된 다음에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확대해 보면 정상화가 된 후에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시기가 급박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과거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보험성 금리 인하라든지 제조업은 나쁘지만 서비스가 주도하면서 경기 전반을 이끌어가던 시기에 긍정적인 시기 모두가 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따라서 ISM 서비스업 지수를 놓고 우리가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살펴볼 만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게 계속 50에서 55 사이를 유지하다 경기 침체 후에 떨어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해고율,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치솟는 거랑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서비스업 지수는 제조업과 달리 재고 사이클을 본다든지 뭐 배송 시간을 본다든지 신규 수주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고용과 임금 영역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고용을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죠. 따라서 지금 최근 10년물 금리가 빨리 떨어졌는데 아직 본 게임이 남았습니다. 금요일날 발표되게 될 BLS 고용보고서가 있죠. 지금까지 미국 경기를 견조하게 이끌었던 건 뭐 서비스 중심의 소비, 수요 뭐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그 배경에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특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민자가 급증을 했는데 대부분 불법 이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불법 이민자가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예년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건데 뭐 이런 와중에 캔자스시티 연은이 이민 증가로 과열된 노동시장이 씻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을 시킨 거죠. 다만 최근의 이민 정책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는 불법 이민자의 입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노동 공급 증가세가 감소한다라는 뜻이죠. 남부 국경을 통해서 입국했던 사람의 수가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일주일 기준으로 일평균 2,500명인데 1,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또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로 들어오는 거는 받아주고 이 이상으로 넘어오는 것은 망명을 금지하고 뭐 그 정도의 국경 통제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노동시장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고용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민자를 받지 않는 상황이 고용시장의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잠재 성장률의 대부분은 인구 증가, 이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 연관이 되는 것이죠. 뭐 더불어서 뭐 AI의 생산성 향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곧 인구 증가로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통해서 최근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났던 것도 불법 이민자가 주도를 한 것인데 이게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인 요인이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중립금리 논쟁은 상향 근거가 약하다. 결국 잠재 성장이 높아지지도 않았고 생산성이 향상된 것도 애매하다. 결국 불법 이민자가 늘어서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속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민자를 받지 않으면 뭐 실업률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보여드렸는데 실업률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요 식을 조금 변형해보면 고용률을 경제활동 참가율로 나눠서도 실업률이 계산이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2.7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5월달께 업데이트가 될 건데 어찌됐든 4월달께 62.7이에요.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낮죠. 이렇게 낮은 이유가
저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직 사회에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을 상회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었고 그거에 더불어서 경제활동 인구도 함께 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가 곧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죠. 비경제활동 인구는 누웠잖아요. 플랫하게. 한마디로 즉시 투입 가능한 노동력, 이민자가 늘어난 게 배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식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생산 가능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모두 다 같이 늘면 경제활동 참가율엔 변화가 없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화가 없으면 계속 낮은 레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면 실업률이 낮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민자의 급증은 실업률과 그렇게 큰 상관성은 없어요. 물론 이민자가 기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소화했던 일자리는 기존의 미국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저임금 노동 일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게 줄었다고 해서 실업률이, 고용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민자가 줄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도 줄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준다. 똑같이 줄면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는 없다.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가 없으면 이민자가 줄더라도 실업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거보다는 우리가 매번 논팜 헤드라인 숫자를 보잖아요. 지난 4월 달에는 17만 5천 건 논팜 일자리 증가를 봤는데 이거는 이민자도 포함된 임금 대장으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반영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불법 이민자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게 줄어들게 된다면 노동공급의 증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좋게만 보이던 고용 증가폭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마저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 매번 언급을 드렸었고 네, 오늘은 ISM 서비스 PMI 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여전히 과거 경기 침체 직전 레벨 그 안에 유지 중이다. 오히려 서비스업이 확장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지수는 55를 상회해서 이 구간이죠. 지금은 경기 침체 직전에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구간, 50 미만으로 떨어졌던 구간은 역사상 집계 이후 몇 번 되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서비스업 지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